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참이슬 아니고요. 배이슬입니다. 우선 지난해 학교 텃밭 사례를 기반으로 왜 학교 텃밭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학교 텃밭이 가진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교육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삶의 전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고요. 옆에 사진에 계신 게 저희 할머니인데 할머니로부터 열심히 혼나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되게 구구절절 뭔가 많은 이력을 해놓은 건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수업의 방향이나 내용들이 결국은 저의 경험 안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온 교육 그리고 농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준비해온 시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왜 학교 텃밭인가?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다른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학교 텃밭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담는 어떤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고 지금도 막연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코로나를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기후위기가 더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끝났다. 지구의 자정작용이 이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올해 가장 그 할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미쳤네였어요. 미쳤네. 날씨가 이 할머니가 80평생 살아온 이 패턴 안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2월에 부는 영동할매 바람이라고 방향을 알 수 없게 막 몰아치는 바람이 보통 2월 달에만 부는데 그 영동할매가 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어서 신나서 그렇게 바람이 분대요. 근데 그 영동할매 바람이 5월, 6월까지도 지속됐고요. 누구나 공감하듯이 가장 긴 장마를 겪었고 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가을을 겪었고 음력 8월에 서리가 내리는 그런 이상한 기후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그 형태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형태였다는 거죠. 단적으로 보면 이 사진처럼 그냥 석유를 칼칼칼칼 입에 붓고 있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재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씨앗들을 개량하기 위해서 화석연료가 들어가고 그것이 기후가 조금 빠르게 도는 동남아나 다른 곳에서 생산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고 그것을 심기 위해서 경운하고 어떤 밑작업을 하려고 농기계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심고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들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생산된 것을 또 선별 과정을 거쳐서 유통하기까지 사실 우리가 이전에 농사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게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그냥 살기 위해서 당연히 먹는 그것부터도 지속 불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채워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닌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방향 자체, 이 일상 자체를 바꿔야 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이 친구 그레타 툰베리의 테드 강연을 보고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테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만약 살아있다면 75번째 생일에 손주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물어볼 것이다. 2018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와 덧붙여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지금과 다를 것이니까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야겠다, 환경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게 먼 미래 아이들의 일생에만 달린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학교 텃밭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구구절절 기후위기를 이렇게 늘어놓는가일 때 사실 학교 텃밭에 나가는 혹은 그것을 진행하는 선생님도 그리고 뭐 강사가 되는 지역 주민도 결국 자기 삶에 대한 전환을 지금 당장에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컨텐츠, 잘 팔리는 컨텐츠를 팔기 위한 어떤 겉모습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학교 텃밭에서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라는 본론으로 돌아오면 사실 얼마나 심각하고 원인이 어떻고 얼마나 더 이것이 지속될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대안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하고 학교 텃밭은 그것이 아주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나사에서 촬영한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 대기 배출량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대지의 입맞춤을이라는 이제 따끈따끈한 다큐멘터리 장면에도 일부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붉은색,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대기 중에 노출되는 이산화탄소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날짜의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동영상을 좀 재생해 주세요. Climate scientists at NASA's Goddard Space Flight, about half of the carbon dioxide emitted from fossil supercomputer model remains carbon dioxide levels in the Earth's while the other half is absorbed by natural land. Visualization compresses 1 year of data into a few minutes. In the northern hemisphere, we see the highest concentration carbon dioxide is the major emission greenhouse gas over North America, human activity, Europe, and Asia. About half of the carbon dioxide emitted from notice how the gas doesn't stay in one place in the atmosphere. The dispersion of carbon dioxide is absorbed by the large-scale weather patterns within the global circulation. In the northern hemisphere, we see the highest concentrations are focused around major emission sources over North America during spring and summer in the northern hemisphere. Plants absorb a substantial amount of carbon dioxide through photosynthesis. The dispersion of carbon dioxide some of the gas controlled by the large-scale weather patterns within. We see this change in the model as the red and purple colors start to fade. During spring and summer in the northern hemisphere, plants absorb a substantial amount of carbon dioxide through photosynthesis, thus removing some of the gas from the atmosphere. We see this change in the southern hemisphere as the red and purple release of another pollutant, carbon monoxide. This is a gas that's both harmful to the environment and to humans. During the summer months, plumes of carbon monoxide stream from fires in Africa, South America, and Australia, contributing to high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Meanwhile, in the southern hemisphere, notice how these emissions are also transported by winds to other parts. This is a gas that's both harmful to the environment and to humans. During the summer months, plumes of carbon monoxide stream from fires in Africa, South America, and Australia. As summer transitions to fall, high concentrations photosynthesis decreases. Carbon dioxide begins to accumulate in the atmosphere. Notice how these emissions are also transported by winds to other parts of the world. Although this change is expected, we're seeing higher concentrations of carbon dioxide accumulate in the atmosphere each year. This is contributing to the long-term trend of rising global temperatures. As summer transitions to fall and plant photosynthesis decreases, carbon dioxide begins orbiting Carbon Observatory 2, or OCO2. Although this change is expected, NASA satellite we're seeing higher concentrations of carbon dioxide accumulate in the atmosphere each year. OCO2 observations to the long-term trend models like GEOS5 will work closely together to better understand both human emissions and natural orbiting Carbon Observatory 2, or OCO2. This will help guide the first NASA satellite more reliable predictions of future conditions of carbon dioxide. OCO2 observations and atmospheric models like GEOS5 will work closely together to better understand both human emissions and natural fluxes of carbon dioxide. This will help guide climate models toward more reliable predictions of future conditions across the globe. 보라색, 파란색에, 빨간색, 붉은색에 가까운 것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시면 3월, 4월 달에 우리가 농업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뭔가를 심기 위해서 경운을 하죠.
그래서 흙을 계속해서 경운하기 때문에 흙 속에 고정하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것이 작물이 심기고 나서 자라는 과정인 5월, 6월쯤이 됐을 때 그 수많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하게 되는 농사는 그런 구체적, 아주 실질적인 이 기후위기 시대에 다양한 대안 중에 우리 삶에서 아주 직접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그런 특징을 가진 텃밭 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안에서는 2019년에 먼저 시작했고요. 현재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을 진행을 할 때에는 장학사님 한 분이 우리 그 13년 정도 자연농으로 농사 지으신 목사님 부부를 뵙고는 이런 것이야말로 학교 교육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굉장히 거창하죠. 이런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종자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이 학교와 만나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해서 학교의 문턱을 낮추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시키겠다. 또 한 가지로는 공간혁신이라고 했을 때 특히나 학교 공간혁신으로 뭐 교실에 어떤 문을 바꾸거나 그런 벽을 허물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교 공간 안에 그런 텃밭 디자인을 통해서 공간혁신을 재정의하겠다. 또 한 가지는 2015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일을 텃밭에서는 가능하겠다. 이런 좀 거창한 배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장 제가 참여하면서 제가 같이 만들어 오면서 가슴 뛰었던 말은 진안에서 수집된 씨앗을 진안의 아이들이 지키는 일. 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씨앗을 받아서 이것이 다른 학교의 아이들 혹은 그 학교의 이제 동생들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한 해 해보고 사실 작년에 아이들이 다 받은 씨앗으로 올해 28개 학교에 다 씨앗과 모종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또 지역 주민이자 농부이신 이은수 목사님, 정선우 목사님, 그리고 청년 농민인 저, 그리고 토종 시드림의 사무국장님인 김춘자 선생님, 그 밖에도 저희가 이거를 더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워크숍이나 그런 공부 모임을 지속해서 진행했고요, 겨울 동안. 그래서 그것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지역 주민을 또 7분 정도 함께 합쳐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7개 학교가 매주 혹은 격주로 만나서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1년간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무턱대고 시작한 지점이 있다 보니까 학교도 사실 이런 텃밭 농사 수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서 지역에서 오시면 뭔가 텃밭을 관리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1년간 그렇게 사이사이 교사 연수도 진행하고 워크숍도 하고 전체 같이 공부 모임도 진행하면서 학교가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지역 주민과 또 학교 선생님 간의 어떤 그런 끈끈한 연계, 그런 협업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무경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후위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저는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문제구나. 흙 속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탄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지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제자리가 아닌 대기 중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결국 제자리를 찾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리기로 로타리를 쳐서 이런 형태로 학교에서 텃밭을 준비하셨었죠. 검정 비닐을 치고 그리고 1년간 텃밭 수업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4개의 학교가 작년에 아이들과 이제 경운하지 않는 생태 텃밭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이거는 지금 장승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벽돌을 직접 쌓아서 만든 거고요. 여기는 마령초등학교에 이런 지주가 들어가고 이제 감자 심을 때는 먼저 준비가 돼 있어서 비닐로 경운한 밭과 그렇지 않은 밭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형식으로 다양한 작물들이 섞어서 자라고 또 경운하지 않고 매년 이제 덮개 작물들을 통해서
그 탄소를 계속해서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서 저희가 학교 텃밭에서 짓는 농사는 조금 다르고 또 앞으로 학교 텃밭에서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꼽아보면 첫 번째로는 씨앗 농사를 짓자. 우리가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씨앗에서 씨앗으로 돌아오는 온전한 식물의 한 사리를 만날 수 있고 이 식물의 종을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농사여야겠다. 두 번째로는 풀을 키우는 농사여야 한다. 풀을 뽑거나 하지 않고 잘라서 덮거나 혹은 살아있는 덮개작물을 심어서 풀과 함께 자랄 수 있는 농사여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사실 텃밭 안에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생태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겨운을 하지 않는 농사를 통해서 기후위기의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생산량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업농 중심으로 농업이 가지는 정말 수많은 가치 중에 경제적 가치만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왜 텃밭에서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추는지 알 수 없지만 정갈하게 고추면 고추만 쫙 배추면 배추만 쫙 심긴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지 뭔가 농사를 잘 짓는 것 같고 거기에서 엄청 많은 수확량을 내야지만이 농사가 잘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우리의 좀 안타까운 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저는 학교 텃밭에 정말 우리가 걷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도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가장 목적에 두는 건 농이라는 걸 굉장히 즐거운 일로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을 다르게 경험하게 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텃밭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사실 제가 학교 텃밭에서 함께 하는 이 배경에는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대안학교도 다녔고 학교를 1년 쉬기도 하고 일반 학교를 다니기도 했지만 학교를 가고 교육을 받는 본질적 목적이 뭐지? 교육의 본질이 뭐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한 사람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자립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아주 고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온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먹어서 자기의 생명이 연결되는지 또 자기가 먹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에게 오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자립이라는 게 어디로 도망갔을까? 왜 부재일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농업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산다는 건 결국 먹지 않고선 살 수 없는데 그 자기 삶의 본질에 가까운 이 먹을거리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먹을거리로부터 보는 것으로 교육의 자립에 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할머니도 농사 지으시고 아버지도 농사 지으시고 또 아주 격렬하게 농민운동을 해오셨는데 아버지에 따라서 5살 때부터 이렇게 데모 현장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외치던 어떤 농업에서의 구호?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20, 30년이 지나 제가 농민으로서 사는 지금 제 현장에서도 그 구호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노래도 부르고 트랙터로 분청도 들이받고 여러 가지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로 죽어가면서까지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겠다. 농이 가지는 이 가치를 우리가 보편적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농업을 두 축으로 놓고 이렇게 학교 텃밭을 함께 하게 됐고요. 가장 배경에 두는 건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순간들을 그대로 아이들과 나누는 것, 그리고 다르게 농을 만나게 하는 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교육농 들어보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농사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농을 통해서 교육하겠다. 그래서 어떤 농이 가지는 생태성, 인문성, 전인성을 바탕으로 농을 교육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자라는 그 가치를 담아서 교육농협동조합 선생님들이 교육농이라는 단어를 좀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농사 기술을 통해서도 또 그 농사 과정을 통해서도 또 농이 가지는 어떤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의 가장 중심에는 일상성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그런 생태성, 인문성, 전인성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가치를 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농에 대한 기준이 관점이 다르다 보니 이 교육농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래 농업은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환경적 기능이 모두 있었거든요. 쌀로 새끼를 다 먹을 수 있게 된 게 사실 4, 50년이 되지 않았대요.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높은 산출, 좀 빠르게 그런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 시기를 우리는 겪었고 그러다 보니 이 경제적 기능만, 농업이 가지는 기능 중에 경제적 기능만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을 모두 죽여가면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상업농으로 뭔가 돈이 되는 어떤 작물로서의 그런 농업이 아닌 농이 원래 가지는 이 세 가지 가치를 모두 포함한 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경제적 가치만 쫓다 보니까 이런 본래 가졌던 기능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40년의 지혜를 복원하자.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잃어버렸던 이 40년 전의 지혜, 그 올드노멀의 시대로 다시 살아가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의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을 다르게 보는 일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나 생태적 감수성. 이 생태 감수성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부터가 막히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텃밭에서는 좀 이런 농사를 짓자라고 했는데 그런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바탕에는 이 핵심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다양성,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인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텃밭에서 한 가지 작물만 혹은 몇 가지 작물만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고추와 함께 자라면 좋은 친구. 그래서 고추, 상추를 같이 심고 고추도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수비초도 심고 우리가 계량종도 심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본래 가졌던 고추 하면 이렇게 생겨야 해 하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다 다르구나, 다른 게 나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게 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사실 저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현재 뭐 몇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지 또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교를 가볼 기회조차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경험했던 교육, 뭐 실상서 작은 학교나 풀무학교에서는 학교가 마을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하는 어떤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봐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지역에서 학교가 어떤 외딴 섬처럼 되어 있지 않은가.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삶도 함께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학교 텃밭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5 교육 과정인데 뭐 우리가 7차 교육과정, 8차 교육과정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15 교육과정으로 교육청에서 다시 정리를 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가슴 뛰었거든요. 아이들을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키우겠대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관리 역량을 높여야겠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높여야겠고, 이런 6가지 역량들을 키우겠다고 정의를 해놨지만, 과연 의사소통의 역량이 어떤 교과를 통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가, 또 창의적인 사고와 더불어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보고 교과 수업에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결국은 저는 이것들의 바탕에 되는 건 다양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만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지향을 가진 사람들로 온전하게 존중하게 해야겠는데 그것이 말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어도 옆에 와서 열심히 귀에 딱지 얹히게 얘기를 해도 자기 안에서 그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정말 흘려듣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배움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알미 삶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결국은 그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 6가지의 역량이 모두 텃밭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관리 역량 같은 경우 내가 사용한 호미를 제자리에 두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수업의 예시로 우리가 텃밭에 농사를 짓다 보면 생태과 안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특정 어떤 곤충들이 막 늘어나게 돼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렇게 죽여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텃밭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걸 먹는 친구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작물을 먹어야겠고 작물도 살아야겠고 또 이런 곤충 친구들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통해서 같이 논의하는 거죠. 그때 나왔던 답변 중에 어떤 친구는 심지 마요. 이런 고민하기 싫으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어디선가 이제 들었던 지식들이 나오는 거죠. 벌레가 싫어하는 식물을 같이 심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더 많이 심어요. 곤충도 먹고 우리도 먹을 수 있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럼 그 다양한 의견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실천해 볼 수 있을지 다른 의견들이지만 거기에서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진행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창의적 사고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텃밭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6가지 역량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